혹시 빚이라도 있으세요? 공장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장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은데요? 그 여자가 제 딸 앞에서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고. 화장기 진한 얼굴에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훑어보던 시어머니 이명희 여사의 시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그 눈빛 말이지요. 제 이름은 윤진옥 65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날 서울 양천구 34평짜리 신축 아파트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저 냄새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어머, 공장 다니는 여자치고는 화장 진하네요. 손도 생각보다 곱고 평소에 관리 받으세요? 이명애 씨가 제 손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제 손등을 내려다봤지요. 기름때와 상처 자국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딸을 위해 핸드크림까지 바르고 온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2년간 혼자서 조립라인에 서고 용접을 배우고 새벽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기계 한 대씩 늘려가며 여기까지 온 손이었지요. 딸 다혜는 제 무릎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2살 유복자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컸고 어릴 때는 제 등에 업혀 공장에 함께 나간 적도 많았지요. 그런 딸이 예비사위 서영수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이상 저는 그저 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지요. 혼수는요, 요즘 젊은 집안도 다 하잖아요. 우리 집은 반반 이런 거 안 해요. 이명희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끈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꿀에 독을 탄 것 같은 달콤한 말이지요. 신혼집은 우리가 3억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그쪽도 성의는 보이셔야죠. 예단도 3캐럿은 돼야 하고. 아시죠? 우리 체면도 있고. 제가 손수 싼 한과를 내밀자 그 여자는 포장지를 살짝 들여다보더니 어머, 직접 만드셨어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걸 손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 찬장에서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과자를 꺼내 보이며 저는 보통 이런 비싼 걸로 준비하거든요. 손님들 오실 때 체면상 그래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하고 기름에 튀긴 제 정성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단은 따로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우리 딸도 결혼할 때 제가 해보냈던 건데 적어도 기본은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때 신우이 하연이라는 여자가 제 딸을 가리키며 쯧쯧 혀를 찼습니다. 언니, 저 가방 구려요.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그거 설마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헐, 대박. 요즘 누가 저런 걸 들고 다녀요? 딸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예전에 쓰시던 건데요. 저는 예뻐서요. 와, 진짜. 촌스러움에 뼈를 묻었네요. 오빠도 창피하겠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컸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 무례함의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철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의 표정을 본 순간 말이지요. 불쾌함을 삼키며 웃으려는 눈, 기죽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는 어깨, 떨리는 손끝까지. 그게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키운 딸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진짜 무슨 공장 하세요? 금속 냄새? 우리 영수 귀하게 키워서 그런 냄새 되게 싫어하는데. 예비사돈이 코를 살짝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공장 냄새가 날 것처럼 말이지요. 아, 그리고 공장 하시면서
빚 관리는 잘 되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공장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금속 부품 만드는 작은 공장이에요.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그럼 힘드시겠네요.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돈도 못 벌고 고생만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대기업만 다녀서 저는 그런 거 모르지만요. 그 여자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이 묻어 있었지요. 참, 그리고 혼수 준비할 때 가전제품은 꼭 좋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남들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아, 그리고 다혜 씨는 요리할 줄 알아요? 공장 딸이면 그런 거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신우이가 끼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바쁘시니까 집안일은 소홀했겠네요. 괜찮아요. 결혼하고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탁 아래로 살짝 건넨 그 손이 제 주름지고 거친 손등을 꼭 쥐었지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 나 잘 살게. 그 아이가 무언으로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무시당해서 미안해라는 말도 함께 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공장 일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체면이 있고. 예비 사돈 이명희 씨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나에 결혼하면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서로 격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순이 예단이니 다 필요 없어. 내가 벌어서 할게. 엄마가 그 사람들 눈치 보기 싫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그날따라 유독 가늘어 보였다는 걸. 그리고 제 자신도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을 느꼈다는 걸 말이지요. 며칠 뒤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말끝에 엿기름처럼 끈적한 뭔가가 묻어 있더군요. 사돈, 상견례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다혜는 시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가관이었지요. 제가 요즘 발목이 안 좋아서 멀리 움직이긴 좀 그렇고요. 우리 집 근처에 단골집 있는데 순댓국 잘하는 집이에요. 거기로 예약해뒀어요. 순간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순댓국집에서 상견례를요? 제 머릿속으로는 딸아이가 그 허름한 테이블에 앉아 쩔쩔매는 모습이 그려졌지요. 종업원이 바쁜 틈에 냅킨 하나 툭 던져주면 그걸 두 손으로 받아 얼굴을 훔치고 신우이는 또 그걸 보고 역시 그런 집 애네 하며 비웃겠지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리고 굳이 외부 식당 가실 것 없이 저희 공장 구내식당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차 보내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명희 씨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지요. 공장 식당이요? 그깟 데서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상견례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양가가 처음 제대로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가 공장까지 가야 해요? 그것도 직원들이 밥 먹는 데서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역겨움이 묻어났지요. 우리의 아빠 살아계실 때는 상견례도 남산뷰 나오는 특급 호텔에서 했어요. 그런데 공장 식당이라니. 제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는 사돈은 순댓국집에서 하자 하셨잖아요. 거긴 뭐. 그래도 저희가 자주 가는 데고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라 뭐랄까. 격이 있달까요?
공장 식당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지요. 격이 있다고? 순댓국집에? 그럼 저희 공장 식당도 비슷합니다.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10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들이고 제가 직접 고른 식재료로 매일 조리해요.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러자 이명희 씨는 완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상견례라는 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자리라 말씀드린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말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지요. 이 여자는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뭐 사돈 생각이 그러시다면 따르죠. 어차피 우리가 가는 거니까 불편하진 않으시겠어요? 공장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럴 텐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덧붙였지요. 다 해도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예비시댁 가족들을 그런데 데려가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마 통화 내용을 다 들었나 봅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많이 화났지?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말했지요. 토요일 11시, 우리 식당에서 상견례 하자고 했어. 헉, 엄마 진짜로? 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거 말하면 시어머니 엄청 기분 상할 텐데. 영수 오빠도 뭐라고 할 거고. 상할 기분이 있을 만큼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애초에 순댓국집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뻔해. 결혼해도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 그 말에서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위에 다른 말을 얹었지요. 상견례까지는 하자. 그 다음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자.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딸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토요일 오전엔 식사를 외부에서 하라고 조치했고 주방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지요. 된장찌개도 새로 끓이고 소갈비도 잡채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내가 말하기 전까진 내가 회장인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저는 평소 하지 않던 당부를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모습, 가면을 벗은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금요일 저녁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걱정돼. 시어머니가 우리 공장 보고 뭐라고 할지.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다혜야,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엄마, 혹시... 딸이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공장이 사실 꽤 큰 회사라는 거, 그 사람들이 알면 태도가 바뀔까?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지요. 바뀔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 그 사람들 모습이야. 돈과 지위를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 딸이 그걸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제 딸이 그런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복 대신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딸도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지요.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고 말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공장 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이명희 씨와 딸 서아연, 그리고 예비사위 서영수까지 셋이 타고 있더군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가 공장이라고요? 생각보다 크긴 하네. 그래도 역시 공장은 공장이야. 냄새부터가 싸구려야. 에이 쯧쯧 이명희 씨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신우이 하연은 아예 대놓고 와. 진짜 여기서 상견례 해요? 대박이네라고 비웃으며 말했지요. 예비사위 영수만이 어정쩡하게 웃으며 엄마 하연아. 제발 좀 하고 중얼거렸지만 들은 채 만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제가 공장 입구에서 인사하자 그 여자는 건물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건물이 크네요. 그래도 공장은 공장이구나. 직원들 차려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작업복 입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지요. 구내식당은 공장 안복지동 2층에 있습니다. 새로 시공한 원목 테이블과 스테인리스 주방, 통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깔끔한 공간이지요. 저는 일부러 평소 작업복 대신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고 딸은 검정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식당 문을 열며 안내하자 이명희 씨는 실내를 한번 둘러보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 구내식당이라더니.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해놨네요. 다만 에어컨이 좀 약한 것 같고 역시 공장이라 그런가 봐요. 우리는 가운데 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명희 씨와 하연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며 수군거렸지요. 여기 진짜 직원들이 밥 먹는 데 맞아? 냄새는 안 나네. 그래도 공장 식당이잖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그렇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쪽 출입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파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을 먹으러 온 우리 기술팀장 김 부장과 품질관리팀 박 과장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테이블을 보자마자 딱 멈춰서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주말 되십시오. 그 순간 이명희 씨의 젓가락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지요. 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며 뭐라고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업복을 입은 여직원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장급 반장들이 연달아 나타났지요. 모두 점심시간이라 식당으로 오던 길이었는데 제가 앉아 있는 걸 보자마자 일제히 식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상견례 날이라고 해서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명희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을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눈만 깜빡거렸고 하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와 직원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어떻게 하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 공장의 베테랑 기능장 이 씨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액자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도착한 대통령 표창장이에요. 오늘 받으실 줄 알고 가져왔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그것도 정부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이명희 씨는 그 액자를 보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표창장에는 윤진옥 대표이사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희 오늘 식사 어디서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여기서 드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들어와서 드세요. 사돈 되실 분들께도 인사드려야죠. 그러자 작업복을 입은 직원 20명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었지만 제가 있는 걸 보자마자 자리에 앉기 전에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따님 상견례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사가 끝나자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라 충격의 정적이었지요. 이명희 씨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신다길래 그 여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설마 회장님일 줄은.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 제가 3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직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가족이 되었지요. 그리고 직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10년 넘게 함께 일한 식구들이에요. 그때 우리 총무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대기업 구매팀장들 오신다고 하셨는데 회의실 준비 어떻게 할까요? 아, 맞다. 삼성전자랑 LG전자 구매팀에서 오신다고 했지. 2시에 오시니까 미리 준비해둬. 이명희 씨의 얼굴 표정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대기업들과 거래를 한다고요? 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회사들이랑 일을 해요? 하고 중얼거렸지요.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말씀하셨잖아요. 공장 냄새 난다고. 맞습니다. 이 냄새가 바로 우리가 3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냄새예요. 그리고 이 냄새 덕분에 지금 대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오지요. 딸 다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무시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회장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음식도 더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평소처럼 하자.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명희 씨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사돈, 이게 바로 저희가 사는 방식이에요.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극각 공장 식당이라며 코웃음 치던 그 여자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신우이 하여는 물이라도 마시려는 듯 연신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지요. 영수만이 조용히 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다혜는 고개를 들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이명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 공장 전체가 회장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직원 102명, 연매출 1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30년간 한 번도 적자 낸 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명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갑자기 어깨를 떨며 과장된 웃음을 지었지요. 아이고 어쩐지 제가 정말 몰라 배웠네요. 회장님이셨다니. 다혜양이 어찌나 차분하고 야무지던지. 그럼 그렇지. 역시 그 어머님 밑에서 그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 하연도 손사래를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 진짜 그때 가방 얘기한 거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 원래 말을 막 해서 언니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가방 되게 빈티지하니 고급스럽던데요? 요즘 그런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저는 그들의 급변한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뻔할 수가. 딸도 제 얼굴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거 너무 뻔하지 않아? 아까까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리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돈, 상견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그러자 이명희 씨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뭘 벌써요? 아직 예단 얘기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회장님, 저희가 처음에 너무 실례했죠? 사실 저희도 긴장해서 그랬어요. 예단은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하자 그 여자는 더욱 당황했지요. 아니, 회장님, 저희가 요구한 거 너무 과했죠? 사실 3캐럿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 1캐럿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 예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수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대신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 앞으로 등기된 서울 시내 20억짜리 신축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집은 제 딸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제가 고생하고 이만큼 회사를 일구었어요. 딸은 남의 집 눈치 보며 손 벌리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명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억. 아이고, 그럼 됐죠. 그거면 충분하죠. 예단도 혼수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희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딸 그런 집에 못 보냅니다.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눈이 동그래졌고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수 씨, 나는 자네를 참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오늘까지 참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내 딸을 조롱해도 자네만은 다를 거라 생각해서 말이지. 그렇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좀 표현이 서툰 거지 진심은 아니에요. 사실 다혜를 정말 좋아해요. 영수가 간절히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어요. 특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은 더욱 그렇지요.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그걸 보고도 여태 말리지 못했다면 결국 같은 생각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명희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나의 양, 정말 우리 영수랑 잘 어울리는 아이예요. 회장님 같은 분을 사돈으로 모시면 저희가 영광이죠. 사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장 냄새 난다고 빚이라도 있냐고, 공장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맞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 지금도 매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기계를 만지고 제품을 검수합니다. 하지만 이 냄새가 바로 당신 아들 월급 나오는 냄새라는 걸 아세요? 그 말에 이명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지요. 영수 씨가 다니는 회사, 저희 납품업체 중 하나예요. 저희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회사 생산 라인이 멈춰요.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드는 제가 공장 사람이라고 무시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연도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회장님이 그렇게 큰 회사 운영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태도를 바꿀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다혜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지요. 잠깐만요. 회장님. 이명희 씨가 우리를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의 양 같은 좋은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사람을 너무 얕보시면 안 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가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당신들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명희 씨가 회장님, 정말 다시 한 번만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공장 주차장에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이렇게 무시받게 해서 미안해. 저는 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지요. 괜찮다. 오늘 정말 잘한 거야.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한테도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람을 먼저 보는 인연이 올 거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 말이야.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30년간 일궈온 제 인생을 누가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딸 다혜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 역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 딸 방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천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는 안 것 같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부품 납품으로 인연이 있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지요. 회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하시지요. 지난번 신제품 납품 건도 잘 마무리됐고 감사 인사도 드릴 겸해서요. 그 남자는 이규현 부장이었습니다. 올해 40, 대학 졸업 후 줄곧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지요. 매사에 말을 아끼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타입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와 거래할 때도 늘 정중하고 공정했습니다. 한 번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갑질을 한 적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아산 시내의 작은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자주 가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이규현 부장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그의 첫마디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꼈지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요즘 경기, 그리고 가족 얘기까지.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당장은 결혼보다 효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젠가는 좋은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요. 그의 말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거칠애나 허세가 전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회장님 따님은 혼자신가요? 지난번에 잠깐 뵈었는데 참 차분하고 단정한 분 같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다혜를 봤다고요? 언제 봤는데요? 한 달 전쯤 회사에 납품 서류 가져갔을 때 회장님 사무실에서 잠깐 인사드렸어요. 그때 따님이 점심 도시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그때 말이군요. 다혜가 제가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는다며 도시락을 싸와준 날이었지요. 어머니 얘기만 들어도 다혜 씨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서요. 효심도 깊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한번 제대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조건 때문도 아닌 사람 자체를 보고 다혜를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기회가 되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말씀이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다혜야, 오늘 좋은 사람 한 분을 만났어. 딸은 제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다시 누군가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마주보는 것부터 해봐.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거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서로의 마음을 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런 게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이규현 씨는 다혜와 만날 때도 늘 예의가 발랐습니다.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지요. 무엇보다 다혜를 다혜 씨라고 부르며 끝까지 존댓말을 썼어요. 한 달쯤 지나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다혜는 퇴근 후 화장을 다시 하고 나가기 시작했고 규현은 꽃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와서는 어머님께도 드리려고요라며 저에게도 늘 챙겨주었지요. 2달 후 이규현이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혜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두 분 다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청혼이 아니라 교제 허락을 먼저 구하는 예의, 그리고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린 성의까지. 그리고 다시 상견례.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조용한 한정식집. 8인 테이블에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계절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규현 씨의 부모님은 70대 초반으로 조용하지만 온화한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항상 회장님 얘기를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규현이 어머니의 첫 인사였어요.
겸손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말투였지요. 그리고 다혜도 아들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매일 얘기해서요. 저희야말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답례하자 규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대단한 건 없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예를 갖추고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며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요. 다혜가 우리 아들과 함께 그런 삶을 만들어준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전 상견례와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어요. 요구가 아니라 바람,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혜는 참 단단한 아이입니다. 제가 말했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컸지만 남을 원망하거나 비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자랐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두 분 품 안에서 편안하게 웃으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현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며 키우셨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지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예요. 다혜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음식이 입에서 녹을 만큼 따뜻하고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돈이나 집이나 예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요. 식후 차를 마시는 동안 다혜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현 오빠랑 어머님, 아버님 모두 너무 좋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럼 됐다. 저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 하나 곁에 두는 게 인생의 반이라더니 너도 이제 반은 든든하겠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규현은 다혜와 만날 때마다 저에게도 안부를 물었고 부모님은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가끔 다혜와 규현이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계산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이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살 신혼집에 견고한 원목 식탁도 선물했습니다. 부부는 이 테이블에 앉아 하루 한 끼만 같이 먹어도 평생 안 싸운다. 제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규현 씨 어머니가 맞아요. 저희는 그걸 40년째 해오고 있어요 라고 덧붙이셨지요. 그날 오후 신혼집 거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라는 건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시험대였구나. 첫 번째 상견례에서는 무시와 모욕이 오갔지만 두 번째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흘렀어요. 같은 자리, 같은 음식이었지만 사람이 다르니 모든 게 달랐지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에 볼 일 있어 간 김에 재래시장에서 겨울 김장용 배추를 사려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보였어요. 이명희 씨와 딸 하연이었습니다. 그들도 장을 보러 나온 모양이었지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처음엔 모른 척 지나가려 했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연이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저기. 그 아이가 어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이명희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연에게 뭔가 말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웠거든요. 어머, 이명희 씨 아니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서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명희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 그냥. 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뒤에 숨어 있었지요. 그때 마침 서울에 볼 일 있어 동행했던 딸 다혜 부부가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다혜는 그제야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그 아이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상처가 다 아물었구나 싶었거든요. 다혜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명희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다혜가 짧게 대답했지요. 결혼은 어떻게 됐나요? 네, 작년에 했어요. 아, 그랬군요. 축하해요. 그 순간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시지? 사위가 자연스럽게 다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다혜는 환하게 웃으며 예전에 알던 분들이야라고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규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이명희와 하연은 규현을 보더니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옷차림부터 인상까지 영수보다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존중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지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이명희가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명희 씨,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 여자가 멈춰섰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을 먼저 보는 사돈을 만났지요. 저는 딸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서 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혜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하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의 신혼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하려던 게 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지만. 규현도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다혜야. 정말 고마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다혜가 속삭였어요. 엄마, 이 아이에겐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게 할 거야. 당당하게 키울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공장 일지를 펼쳐봤습니다. 30년간 써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 기계 한 대로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내 딸이 새 생명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는 새 세대가 되었다. 할머니가 일군 것, 엄마가 지킨 것, 그리고 이제 손자가 이어받을 것. 그 무엇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몇 달 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처음 품에 안은 순간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지 생각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정직하게 일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공장에 나갑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손자와 며느리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시장에서 이명희 씨를 마주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30년간 일궈온 이 모든 것, 그리고 딸이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이제 태어난 손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우리만의 행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그걸 잊지 말자. 그 말을 들으며 손자가 제게 환하게 웃어줄 때 저는 모든 게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